일본이 치명적 실수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 개입을 선언한 직후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한 겁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중국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독도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개적으로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니케이 지수 19% 폭락, 80조 원 증발, 관광객 73% 감소, 자민당 의원 67명이 반란을 일으켰고 경제계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결국 총리 관저 회의실에서 항복 선언이 나왔습니다. 독도 전시관을 폐쇄합니다.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72시간 만에 붕괴된 겁니다. 도쿄 외무성 내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7년간 독도를 담당했던 과장의 충격 고백,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 과장 가나이 마사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년간 독도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72시간의 붕괴를 고백하겠습니다. 1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2008년 4월 3일 오전 9시, 저는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 배속되었습니다. 과장이 제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나이 군, 축하하네. 자네가 독도 담당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담당. 외무성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였습니다.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평생 가는 일이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독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외교청서를 작성했고 7월이면 방위백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항의하면 우리는 반박 성명을 준비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문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 각종 고지도 자료들. 모든 증거가 우리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한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다. 저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문서를 작성했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같은 문장을 17년간 수백 번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제 선배가 말했습니다. 가나이, 걱정 마.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 언젠가 국제 여론이 바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년 외교청서에 같은 문장을 넣었고 국제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봄, 저는 워싱턴에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독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그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나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법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양국 모두와 동맹 관계니까요. 그 순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오라. 계속 주장하면 돼. 2018년 시마네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이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그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큰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17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뭐가 바뀌었지? 한국은 여전히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가 작동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하고 있었죠. 우리는 매년 같은 문장을 외교청서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독도 업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저는 외교청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타이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2022년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독도가 정말 일본 땅이야? 그럼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야.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 아들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돌려받지 못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2024년 가을, 저는 17년차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독도를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후배들이 물어오면 저는 자료를 꺼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1905년 심한해영 고시 제40호. 그리고 이 지도들을 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그들은 직접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17년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11월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초, 일본 정부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 독도 관련 전시 공간을 2배로 늘립니다. 11월 중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서관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총리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선배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나이, 불안한가? 네.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17년째 같은 일을 해왔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7일, 도쿄 총리 관저 기자회견장. 저는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답했죠. 대만 유사시는 일본에 있어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해석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위대의 무력 개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V 화면을 보면서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이야.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무력 개입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총리 발언 봤어? 응. 괜찮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중국 외교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극도로 위험한 내정 간섭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중국 담당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건가? 매우 심각해. 중국이 주일 대사를 심야에 호출했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외교청서는 예정대로 진행해. 독도는 별개 문제니까.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중국이 화가 난 상태에서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11월 10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환구 15 사설 일본이 개입하면 일본 본토가 전장이 될 것이다. CCTV 논평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일본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하루 만에 3만 건을 넘었습니다. 항공편도 축소되기 시작했죠. 11월 12일, 관광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주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주당 1조 2천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통관 지연으로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과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가나이, 외교청서 일정은 변동 없지? 네, 11월 하순 발표 예정입니다. 좋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해. 중국이 뭐라고 하든 독도는 우리 땅이야. 과장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발표. 홋카이도 어민들이 항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한 70대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당에 갔습니다. 가나이, 이거 심각한 거 아냐? 뭐가? 중국 말이야. 계속 이렇게 가면. 동료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상황에서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하면 오후 3시. 저는 책상에 앉아서 중국 외교부 브리핑 생중계를 켜놓았습니다. 보통은 건성으로 듣는데 그날은 왠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황구시보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했는데 중국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독도를? 마오닝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 계속 악성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악성 언행? 대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불만 그리고 항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중국은 한 번도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의 문제라며 중립을 지켜왔죠. 그런데 지금 바뀐 겁니다. 저는 즉시 과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중국 외교부 브리핑 보셨습니까? 봤어. 심각하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본부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중국, 독도 문제 개입, 한일 관계의 중국 변수.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면서 독도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모르겠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외무성 회의실에 과장급 이상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발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한 것은 우리 외교의 중대한 도전입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에 항의하는 건 당연하지만 전시관 확장 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과장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건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총리실 의향을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가나이, 이거 심상치 않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년간 해온 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선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전날 대비 3% 하락했습니다. 경제부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중국 리스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3%면 한국 돈으로 약 15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달렌 회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17년간 작성한 외교청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같은 문장.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저는 가장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2008년 외교청서. 제가 처음 담당했을 때 작성한 문서였죠. 당시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계속 주장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한국은 여전히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가 작동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우리는
매년 종이에 글만 썼습니다. 외교청서에, 방위백서에, 성명서에.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7년간 내가 한 일은 뭐였을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와? 조금 있다가. 저녁은 거기서 먹을게. 전화를 끊고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우리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대사를 소환하고 경제 보복까지 검토했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2019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우리가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만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편을 드는 순간 모든 구도가 바뀐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전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악성 언행, 주변 국가들의 경계. 직접적으로 독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독도 주장을 비판한 겁니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2012년, 2015년, 2019년 독도 관련 사건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한일 양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본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왜? 대만 문제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개입을 언급하자 중국이 독도 카드로 반격한 겁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야.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았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하다니.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서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독도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사서, 지도, 논문, 보고서. 17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한 권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우리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편입한다. 하지만 한국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 강점기 때 불법으로 편입한 거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17년간 우리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은 중립을 지켰습니다. 유럽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지금까지는 침묵했었죠. 결국 현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이에 글을 써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17년 만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또 다시 독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해결해야 한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 카드를 꺼낸 중국.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데는 채 48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저는 출근하자마자 긴급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총리실 비서관이었습니다. 독도 전시관 확장, 예정대로 진행. 오늘 오후 2시 공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과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진행됩니까? 총리실 지시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중국이 또 반발할 텐데요.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나이,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야. 정치적 결정은 위에서 하는 거고. 오후 2시, 시마네현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TV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전시관 규모가 2배로 늘어났고 새로운 전시물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서 복제본, 각종 고지도들. 그리고 가장 자극적이었던 건 10분짜리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큰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1954년부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막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어로까지 넣다니. 개관식이 끝나고 3시간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켰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일본이 오늘 독도 전시관을 확장 개관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지한다고? 1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들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본부에 항의하는 건 당연하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때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게 더 무섭습니다. 중국이 대신 싸워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인민일보가 일면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라였습니다. 저는 급히 번역문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발언은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독도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일본이 이런 태도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인민일보 일면 사설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더 이상 외교부 대변인 발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독도 표기였습니다. 중국어로 독도 노다어라고 썼습니다.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 조다어가 아니라 한국식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독도 명칭에서 한국 편을 든 거였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17년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독도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이란 양국이 다투는 섬이라고만 썼습니다. 명칭은 쓰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독도라고 명시했습니다. 17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일본 외무성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관련 없는 제3국 간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로이터 통신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 카드를 꺼낸 중국 AP통신 중국, 독도 문제에서 한국 지지 선언, BBC 동북아 영토 분쟁에 중국 개입. 저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괜찮아? 모르겠어. 이런 적은 처음이야. 17년 동안 한 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주말인데도 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경제부서에서 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케이 지수 32,000포인트에서 28,160포인트, 3,840포인트 하락, 12% 폭락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시가총액 47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집중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요타 주가 18% 하락, 파나소닉 15% 하락, 소니 13% 하락. 재무부 담당자가 전화했습니다. 가나이 과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어요.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지난 이틀간 2조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요. 숫자를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20조 원.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관광청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율이 73%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대비 셋째 주 중국인 관광객이 73% 줄었습니다. 도쿄 긴자의 명품점들 매출 절반 감소. 오사카 도톤보리 음식점들 손님 30% 이상 감소.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당 1200억엔 손실.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한 달이면 5조 원 가까운 손실이었죠. 저는 복도에서 관광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거 회복 가능합니까? 글쎄요. 중국이 여행 자제 권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입니다. 6개월이면 30조 원. 1년이면 60조 원 손실이었습니다. 오후 2시 경제산업성에서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통관 지연으로 수출이 막히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연간 수출액 17조엔, 한국 돈으로 17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세관에서 일본 제품 통관 시간이 평소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경제 제재의 시작이었죠. 도요타 관계자가 전화했습니다. 가나이 과장님, 우리 부품 공급이 막히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주당 생산량이 20%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중국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 중국 공장. 연간 생산량 170만 대. 매출 5조엔. 한국 돈으로 50조 원 규모입니다. 그게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소니도 전화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14% 감소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손실 47조 원 이틀간, 관광 손실 주당 1조 2천억 원, 수출 타격 연 170조 원의 19%, 기업 생산 차질 20% 감소. 총합을 계산해봤습니다. 한 달이면 적어도 10조 원 이상 손실. 1년이면 계산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오후 4시 게이달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TV 중계를 켰습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8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8조엔. 한국 돈으로 80조 원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정부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게이달렌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우리 국내 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제계가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홋카이도에서 더 절박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홋카이도 어민 3,000명이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삿포로 수산시장 앞 광장. TV에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어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팔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검역 강화로 대게 수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홋카이도산 대게는 중국 수출이 41%를 차지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제로가 됐어요. 그 노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카메라가 광장을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어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민을 살려라, 중국과 관계 개선하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정치적 결정 때문에 생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홋카이도 수산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홋카이도 전체 수산업 종사자 6만 명. 중국 수출 의존도 35%. 중국 수출이 막히면 2만 명 이상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연간 손실액 2,800억엔. 한국 돈으로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날 밤 8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틀간의 손실을 정리한 숫자들. 증시 47조 원 증발.
관광 주당 1조 2천억 원. 수출 전체의 19% 타격. 기업 생산량 20% 감소. 어업위원 2조 8천억 원 손실. 예상 총 손실 연 80조 원. 17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 원칙의 대가가 80조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어민들이 울고 있던데. 응, 봤어. 이거 당신 잘못 아니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년간 종이에 글만 쓰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아침. 72시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긴급 소집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총리 관저 회의. 경제계 대표 참석. 저는 국장을 따라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국장이 말했습니다. 가나이, 오늘이 고비야. 무슨 뜻입니까? 경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이 정부를 압박하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총리 관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게이달렌 회장, 도요타 부회장, 소니 전무, 파나소닉 상무, 미쓰비시 중공업 이사.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이달렌 회장이 끊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게이달렌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시 47조 원 증발, 관광 주당 1조 2천억 원 손실, 수출 19% 타격.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계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가족입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통관 시간이 3배로 늘었습니다. 이 상태가 한 달만 더 가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소니 전무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14% 감소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자는 캠페인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파나소닉 상무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리튬 수입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통관을 지연시켜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생산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도요타 부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우리 글로벌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연 5조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50조 원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게이달렌 회장이 총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독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독도 전시관까지 확장한 건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게이달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17년간 같은 방식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무성 장관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관광 수입 급감, 기업 투자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1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됩니다. 미쓰비시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직 신청이 늘고 있고 신규 채용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일자리 감소 예상 5만 명, 기업 도산 위기 3천 개사, 가계 소득 감소 평균 8%.
게이달렌 회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정부가 일주일 안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직접 중국과 협상하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업들이 정부를 우회해서 중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국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이. 네, 국장님. 17년이 끝나는 것 같아.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쿄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 가족과의 평화로운 삶, 내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외무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가나이, 회의 어땠어? 글쎄요. 끝난 것 같습니다. 뭐가? 17년이요.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이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숫자 앞에서는 원칙도 무너지는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72시간의 기록, Day 1 중국 개입, 국제 여론 변화, Day 2 경제 붕괴 시작 47조 원 증발, Day 3 경제계 반란, 정치적 압박, 17년 vs 72시간,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72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내일 긴급 기자회견 예고.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 선언이 나올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17년간 작성한 외교청서 파일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같은 문장.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민들, 무역업자들, 기업 직원들, 관광업자들. 그들에게 17년간 제가 쓴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현실 앞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끝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브리핑룸. 저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사무실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7년간 지켜온 것이 끝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계속 말했죠.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베이징에 파견하여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총리님, 독도 전시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일본이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견이 끝나고 사무실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독도 전시관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 외무성 회의실에 과장급 이상이 모였습니다. 국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총리실 지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독도 전시관을 일시 폐쇄합니다. 명분은 전시 내용 보완을 위한 임시 휴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폐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임시 휴관입니다. 언제 재개관합니까?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영구 폐쇄라는 뜻이었죠. 한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럼 우리 외교청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는 표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정이요? 독도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완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17년간 매년 써온 문장.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 문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하게. 그럼 17년간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나이 과장, 우리는 최선을 다했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거리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17년간 지켜온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토주권 전시관, 전시 내용 보완을 위해 임시 휴관.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독도 전시관 폐쇄, 중국 압박에 굴복한 일본 정부, 17년 주장, 72시간 만에 후퇴. 마지막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7년 vs 72시간.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72시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해온 그 말. 하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환영하는 뉘앙스였죠. 한국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식 성명도 환영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원칙만 되풀이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이겼는지를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7년간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매년 외교청서에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항의하면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종이에 글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이마저 버리게 된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독도 담당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날,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17년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외교청서 파일, 국제법 논문, 고지도 자료, 한국 반박 자료,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후임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17년치 자료야. 필요하면 참고하게. 감사합니다. 그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어. 네, 말씀하세요.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 17년간 같은 방식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17년간 수없이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외무대신 사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독도 문제로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응. 17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독도 전시관 폐쇄됐다며? 응. 아빠가 17년 동안 한 일이 무너진 거야?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니야. 무너진 게 아니야. 그럼? 원래 없었던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17년간 종이에 글을 썼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어. 경비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었지. 그럼 아빠가 한 일은 착각이었어. 종이에 글을 쓰면 현실이 바뀔 거라는 착각.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독도는 누구 땅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어. 그게 사실이야. 일본 땅이 아니야? 종이에는 그렇게 써 있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독도 관련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17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1905년 심한해영 고시. 우리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한국 강점기 때 불법으로 편입한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우리는 이 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약문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해석의 차이일 뿐이었죠. 각종 고지도들. 우리는 이 지도들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똑같이 자신들의 고지도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지도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7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모으는 대신 실제로 독도를 지켰습니다. 경비대를 배치했습니다. 등대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발급했습니다.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쓰는 동안 한국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독도 관련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들의 일상, 독도에 사는 주민들,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외교 청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현실이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17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독도 담당이 된다면, 그때는 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외교관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역사의 문제였고, 현실의 문제였고, 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1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면 현실이 바뀔 거라는 착각. 계속 주장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는 착각. 17년이 걸려서야 그 착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말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저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담당이었습니다. 독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였죠. 첫 출근 날 새로운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나이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독도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긴 배움이었습니다. 배움이요?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가끔 독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전시관은 여전히 폐쇄 상태였고 외교청서의 표현도 완화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다시 올라갔고 관광객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에 선배를 만났습니다. 같이 독도 업무를 했던 선배였죠. 가나이,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은요? 나도 그럭저럭. 그나저나 독도 일
아직도 생각나? 가끔요. 선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글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원칙만 고집한 게 잘못이 아니었을까요? 원칙이 잘못이라고?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17년간 원칙만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지 못했어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종이에 글만 썼지. 한국은 실제로 지켰고요. 그게 차이였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독도 수업 들었어. 그래? 뭐라고 배웠어? 선생님이 독도는 복잡한 문제라고 했어. 일본도 주장이 있고 한국도 주장이 있다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아빠는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 주장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행동해야 현실이 바뀌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아빠.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들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종이에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17년.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겸손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주장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원칙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17년간 독도를 담당했던 일본 외무성 과장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17년간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착각이었습니다.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종이에만 글을 쓰고 있었죠. 72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과장이 17년간 경험한 독도의 진실이었습니다. 17년간 종이에만 글을 썼던 일본과 72시간 만에 무너진 그들의 확신, 그리고 묵묵히 독도를 지켜온 대한민국의 힘. 진정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무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